전 부대는 기동을 중단한다. 그리고 현위치를 사수한다. 1944년 3월 25일 히틀러를 찾아간 만슈타인. 그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못 참고 내 뜻대로 못할 거라면 차라리 자신을 해임하라고 요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전쟁역사 전문 채널 만물성자TV 전쟁의 신입니다. 이제 만슈타인의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을 대신해 만슈타인에 관련한 철저한 자료조사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슈타인의 군사적 능력이라는 것이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왜 연합국에서 그에게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전후에 줄을 섰는지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아직도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많았구나라는 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치 장군의 미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군사적, 역사적 관점에서 이 사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슈타인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국 중 참호파고 들어가서 지키는 것을 가장 잘하는 군대는 어느 나라 군대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련군이었습니다. 소련군은 대부분 농민들로서 참호파고 지키는 것을 잘했는데 처음에는 약한 방어선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강해지는 소련군의 방어선은 돌파가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쿠르스크 공세 당시 완전히 요새화되었던 소련의 겹겹이 쳐진 방어선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독일군의 장점은 땅 파고 들어가 앉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참호파고 들어가서 지키는 전략을 쓸 경우 단 한 번도 그 결과가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참호파고 지키는 것은 독일군의 장기가 아니라 소련군의 장기였던 것입니다. 독일이 잘하는 것은 탱크 부대를 집단으로 활용하는 기동전이며 공세형 기동전이든 기동방어전이든 승리의 기억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슈타인은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정말로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만슈타인과 같이 탱크 기동전에 일가견이 있었던 하인츠 구데리안. 당시 기갑 총감이었던 그는 히틀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통, 능력 있는 만슈타인을 그가 하자는 대로 동부전선 총사령관에 임명하여 동부전선을 한번 맡겨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히틀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만슈타인은 독일군 장군들 중 가장 뛰어난 전략가일 거요. 나에게 지금 40개 완편사단이 있었다면 당장 그를 동부전선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할 거요. 그러나 나는 그에게 그가 구상하고 있는 작전을 펼칠 만한 그 정도의 완편사단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에게 동부전선 총지휘권을 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이것은 핑계였습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히틀러 면전에서 히틀러의 잘못을 지적하며 할 말을 다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히틀러도 만슈타인이 최고라는 것은 알았지만 다루기 어려운 만슈타인이 불편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만슈타인은 히틀러 암살 음모 주동자들에게 계속해서 방문을 받게 됩니다. 히틀러 암살 음모자들은 당시 독일군 내에서 제1의 전략가로 자타 공인하던 만슈타인을 히틀러 암살 음모에 끌어들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 채널에서 여러 번 다뤘던 에르빈 롬멜도 만슈타인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일화입니다. 롬멜은 자기가 먼저 원수가 되었는데도 나이가 더 많은 만슈타인을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원수님, 저는 늘 원수님의 전략적 탁월함을 존경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완전히 재앙으로 끝날 겁니다. 만일 연합군이 대서양의 해안에 상륙한다면 서부전선도 끝이 날 것입니다. 롬멜, 나는 그런 과장된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네. 히틀러도 너무 늦기 전에 자발적으로 동부전선의 지휘권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말이야. 그게 걱정이야. 그러자 롬멜은 만슈타인의 말을 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절대 자발적으로 최고사령관직에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명백히 나는 원수님보다 그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롬멜과 만슈타인의 이 대화 내용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1934년부터 히틀러를 알아왔고 총통 경호대에서 히틀러를 경호해왔던 에르빈 롬멜. 그는 전쟁 전부터 히틀러와의 지근거리에서 있어왔기에 만슈타인보다는 히틀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만슈타인은 좌천당했다가 히틀러에게 나치 작전을 설명할 때, 즉
1940년에 히틀러를 처음 만나게 되죠. 그러나 만슈타인은 히틀러 암살 음모자들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신고하지도 않았고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부분 비판을 합니다만 동조했다 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사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히틀러 암살 음모는 실패하니까 말입니다. 이것까지 만슈타인이 예상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가 죽어버린다면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적을 돕는 거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전선 상황. 승리의 기회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에게 찾아온다. 만슈타인 1편에서 나왔던 그의 어록이었죠. 만슈타인은 히틀러에게 이 말을 거론하며 독일에게 별로 중요치 않은 지역, 예를 들면 노르웨이나 발칸 지역 등에서 병력을 빼와서 반격 작전에 쓰자고 요청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인 위험이 있겠지만 최고 지도자가 이것을 무릅쓸 때 승리의 기회도 독일군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공적이 아니라 1차 대전의 정적인 방어에만 익숙해 있던 히틀러는 끝내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슈타인의 남부집단군은 우크라이나의 키우도 잃고 계속 서쪽으로 밀려나면서도 결코 제2의 스탈린그라드 같은 포위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슈타인이 하고 싶었던 야심찬 반격을 위해서는 병력이 확보되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히틀러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었지만 만슈타인은 끝내 포위 선멸만은 막아냈던 것입니다. 1944년 3월 남부집단군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르강을 넘어 드네스트르강까지 밀려났습니다. 드네스트르강 뒤에는 거대한 카르파티아 산맥이 있었고 그 뒤에는 독일에게 너무나 소중한 유전이 루마니아에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군은 거의 전 우크라이나에서 밀려난 셈이었습니다. 3개월 후인 1944년 6월에는 소련의 바그라티온 작전이 시작되고 독일 중부집단군이 완전 붕괴하게 되는데요. 스탈린그라드 이후부터 소련의 제일 목표는 중부집단군이 아니라 바로 만슈타인의 남부집단군과 우크라이나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1년이 넘도록 혈전의 무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남부집단군이 붕괴되지 않은 것은 모두가 만슈타인 덕이라고 봐야 했습니다. 1944년 3월 말 소련군은 드네스트르강 근처의 카미아네츠 포돌스키에서 독일 제1기갑군을 완전 포위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제1기갑군은 7개의 소련군 부대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포위된 병력은 약 22만 명에 달했고 제2의 스탈린그라드를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소련군은 만슈타인에게 당해왔던 기동전을 통한 포위 선멸 전술을 구사하여 22만 명의 독일군을 포위 선멸할 계획이었는데 이 작전은 주거프 원수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독일 제1기갑군은 3면으로 포위되었고 드네스트르강을 가로질러 남쪽에 그나마 소련군의 허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1기갑군 사령관인 한스 후베 기갑대장은 만슈타인 원수에게 카미아네츠 포돌스키 남방으로 후퇴하여 후방에 있는 독일군과 합류하겠다고 전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련군 원수 주코프의 간사한 속임수였습니다. 주코프는 남쪽에 독일군 22만 명의 붕괴를 목표로 한 덫을 쳐놓았던 것입니다. 만슈타인은 주코프의 수를 예상하고 한스 후베 대장에게 무조건 서쪽으로 소련 기갑부대를 뚫고 탈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주코프는 카르파티아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남쪽으로 독일군 22만 명을 몰아넣고 전멸을 시킬 작정이었습니다. 전차와 차량으로 험준한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 도망칠 수는 없었기에 독일군을 가둬놓고 포위 선멸시키기엔 딱이었던 것입니다. 이 함정을 피한 것은 순전히 만슈타인의 능력이었습니다. 서쪽 방향엔 겉으로 봤을 때는 평야지대에 막강한 소련 전차부대가 있어서 후퇴가 어려워 보였지만 독일군이 사는 길은 오직 서쪽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간파한 만슈타인의 명령. 서쪽으로 뚫고 나가라. 명령이다. 만슈타인은 거칠고 야성적인 한스 후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실제 전투 상황 지도입니다. 아래 이것이 카르파티아 산맥. 이 도시가 카미아네츠 포돌스키. 빨간색 소련군의 진격 방향이 전부 남쪽으로 독일군을 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파란색 독일군의 이 기동은 남쪽으로 향하는 인상을 주기 위한 속이기 기동입니다. 기동전의 대가라는 별명처럼 적을 속이는 이러한 기동은 모두 만슈타인이 직접 짠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실제 주된 기동은 바로 이 서쪽 방향 진격인 겁니다. 이 남쪽으로 향하는 소련군 기갑 군단을 돌파하고
서쪽으로 제2SS 부대와 연결, 탈출 성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히틀러가 다시 나섭니다. 전 부대는 기동을 중단한다. 그리고 현 위치를 사수한다. 1944년 3월 25일 히틀러를 찾아간 만슈타인. 그는 치밀어 오르는 말을 못 참고 내 뜻대로 못할 거라면 차라리 자신을 해임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슈타인은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히틀러의 반응이 예상 외였습니다. 히틀러는 순순히 만슈타인의 뜻대로 할 것을 허락했고 SS 기갑군단 100 역병사단, 헝가리에서 차출한 367사단을 증원하여 서쪽에서 마중 나올 제2SS 기갑군을 지원할 것을 승인한 것입니다. 작전이 시작되자 소련군 근위 기갑군단이 포위하였던 카미아네치 포돌스키의 서쪽으로 돌파를 강행한 한스 후배 장군의 제1기갑군, 가로막는 소련군 1개 기갑군단을 전멸시킨 끝에 마침내 주코프가 짜놓은 기동 포위진을 벗어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주코프는 완전히 만슈타인에 속게 되는데 한스 후배대장의 제1기갑군이 계속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는 동안에도 주코프는 남쪽으로 포위망을 집중한 것입니다. 속은 것을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린 주코프. 이 작전을 짠 것은 만슈타인이었고 역시 상대를 속이는 교묘한 기동전에 있어서는 그는 언제나 주코프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거의 기적과 같은 탈출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 작전은 제2의 스탈린그라드의 비극을 막았습니다. 독일군 사망자와 실종자는 다 합쳐 5,878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후 동부전선은 1944년 6월 22일 바그라티온 작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또다시 동부전선을 안정화시킨 만슈타인. 그러나 만슈타인은 4월 초에 끝난 자기가 만든 작전으로 승리한 카미아네치 포돌스키 포위망 돌파의 최종 결과를 보진 못합니다. 이유는 그가 해임되기 때문입니다. 카미아네치 포돌스키 포위망 돌파가 벌어지고 있던 1944년 3월 31일 만슈타인은 히틀러를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만슈타인은 남부 집단군이 이제부터 카르파티아 산맥 중심으로 조착 방어를 펼치면 꽤 긴 시간 동안 소련군 저지가 가능할 것이지만 중요한 기갑 전력, 즉 판토와 티거를 갖춘 SS 부대를 모두 중부 집단군에 배속하여 중부 집단군을 강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건의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불과 3개월 후, 즉 1944년 6월 소련의 바그라티온 작전으로 중부 집단군 병력 100만 명이 모조리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만슈타인은 이미 이것까지 수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이렇게 말하죠. 만슈타인, 자네가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나는 남부 집단군을 모델에게 넘겨줄 생각이야. 카미아네치 포돌스키 포위망 돌파 당시 이상하게 순순히 만슈타인 뜻대로 하라고 들어줬을 때부터 히틀러는 이미 만슈타인을 자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육군 총사령부 작전부에 있었던 키엘만 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후에는 나토의 중부 유럽군 사령관까지 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한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전후 인터뷰에서 만슈타인 원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언론사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입니다. 나는 나토군에서 전략적으로 참조하기 위해 2차 대전 독일군 전투 중 가장 전략적으로 귀감이 될 만한 작전 순위를 매긴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작전 3위는 1940년 서부전선의 나칠 작전이었고 2위는 스탈린그라드 이후 소련 남부전선을 안정화시켰던 1943년 3월의 하르키우 공방전. 1위가 바로 1944년 봄 제1기갑군의 카미아네치 포돌스키 포위망 돌파였습니다. 만슈타인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전후에 만슈타인은 전범으로서 결국 전범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현재도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만슈타인을 전쟁 범죄자로 비난하는데 당시 나온 평가는 이렇습니다. 독일의 범죄이자 정권의 목적을 실행하는 데 이용당했을 뿐인 개인에게 죄가 있다고 선고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심지어 미군 판사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나의 신념과 상반되는 행동을 하게 됐다. 내가 만일 만슈타인의 원수의 입장이었다면 나도 그와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라고까지 했는데 이것은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정치 재판을 했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만슈타인이 어찌됐든 전쟁 범죄를 승인한 것은 사실이기에
1949년 12월 결국 18년형을 받게 되는데 당시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감형을 받게 됩니다. 만슈타인은 프랑스를 점령하는 나치 작전을 만들긴 했지만 주로 큰 피해를 준 것은 소련군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냉전 상황 속에서 소련의 위협을 막고자 나토가 창설되던 시점에서 만슈타인에 대한 옹호가 특히 영국에서 많았습니다. 만슈타인은 사실 영국군과 직접 총뿌리를 맞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처칠, 몽고메리, 유명한 군사 전문가인 리델 하트 등은 모두 만슈타인을 두둔했고 이들의 노력에 의해 만슈타인의 형량은 1950년 2월 18년에서 12년형으로 감형되었고 1953년 5월 7일에는 아예 건강 문제로 풀려나게 됩니다. 만슈타인에 대한 제 최종 결론입니다. 만슈타인의 진짜 잘못은 히틀러와 같은 사악한 정권에 복종하는 히틀러의 전쟁 기계가 되기로 결정한 것. 그것이 그의 가장 커다란 잘못이었습니다. 그가 그 결심을 한 이상 히틀러라는 매력있는 악당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었습니다.